자, 안녕하십니까. 김재기입니다. 기출을 이번에 2차 이제 선택 과목으로서 마지막인 2차 기출 해설을 하겠습니다. 이번 해설은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답을 고를 수 있는지 그 스킬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조금 그 변별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총평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문제를 풀면서 필요한 내용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암기도 되지만은 앞으로도 이런 유형의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될 겁니다. 자, 경찰의 분류에 대해서 물었는데 1번을 보시면은 요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대비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경찰 기관이 행정 및 사법 경찰 업무를 모두 담당한다. 요거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완전히 이해해야 됩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이 있기 때문에 모두를 담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내부적으로 보면은 행안부 밑에 경찰청이 있잖아요. 그 경찰청 하부에 경찰청장도 있고 국가수사본부장도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구별을 한다라면은 경찰청장은 행정경찰이죠. 국가수사본부장은 사법경찰이고, 그러나 전체 통으로 봤을 때는 경찰청은 보통 경찰기관에 해당되잖아요.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그래서 모두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경찰기관이 담당한다. 만약에 행정과 사법이 분리가 됐다 그러면은 국가수사본부청으로 뭐 따로 떨어져 나가야 되죠. 앞으로를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2번 지문을 설명하려고 그러는데요. 진압경찰 나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뭘 딱 동시에 생각해 줘야 답이 보여요? 예방경찰을 생각해야 되죠. 그러면은 요 문제를 쭉 읽어가다 보면은 진압은 범죄수사는 무조건 진압이고, 그 다음에 자, 총포 화약류 취급 제한은 미리 합니까? 사고 난 다음에 취급 제한을 합니까? 미리 제한을 하잖아요. 몇 살 밑으로는 안 된다, 누구는 안 된다. 요거는 예방이잖아요. 딱 숨겨놨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암기이지만 진압이다 그러면 예방이 나와야 되네. 시점이 기준이잖아요. 그걸 머릿속에 생각해야 기준이 잡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문 같은 경우에 협의행정경찰이 나오잖아요. 그럼 뭐가 머릿속에 딱 떠야 돼요? 보안경찰이 떠야 되겠죠. 보안경찰은 오리지널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이잖아요. 협의행정경찰은 비경찰화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를 볼 때 경제, 산림, 철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오리지널 보안경찰을 싹 여기에다가 삽입을 시켜서 오답을 앞으로 낼 확률이 있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은 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적잖이 당황을 했을 문제도 되겠지만, 다행인 것은 경찰 윤리 현장과 경찰 윤리 현장, 새경찰 신조, 그 다음에 경찰 현장, 서비스 현장이 있잖아요. 연도로 물어봤어요. 66년, 80년, 91년, 98년, 1998년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인데, 자, 경찰 공무원법은 1969년, 그 다음에 요건 75년,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승격되는 것은 경찰법을 만들어질 때니까 1991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3번은 경찰의 임무를 물었어요. 1번을 보시면은 국자법은, 자, 우리가 이제 그 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면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운영에 관한 규칙이 약칭 경찰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는데 이게 느낌이 안 와요. 저는 국자법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국자법은 국민의 생명, 신체에 나와 있는데 범죄 피해자, 여기 피의자로서 딱 바꿔치기해서 나올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자법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1구, 2범, 3경, 4치, 5교, 6의 7구. 이게 국자법은 8호까지 나와 있으니까 2의 2의 범죄 피해자 보호를 3호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평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4번 문제인데요. 이 4번 문제가 제가 수요일 날입니다. 이번 수요일 날 제가 강의 촬영하면서 뜬 내용이거든요. 수요일 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요구할 때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은 경찰 인권보호규칙인데 이게 이제 훈령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경찰 인권보호규칙에 보면은 각하사유와 기각사유가 있는데 각하사유 11개가 있어요.
기각사유가 3개가 있는데 기각사유 3가지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노출이 안 되어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졌을 거고, 노출이 된 분들은 그냥 가볍게 풀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설명드리는 것보다 배경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요거 인권, 여기 관련해서 경찰이 인권보호규칙 관련해서 앞으로 출제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또 하부에 우리 경찰 인권보호규칙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훈령으로. 그래서 앞으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잘 봐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번도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인데 침해 구제인데, 자, 여러분들 피해자가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 부분들은 이렇게 정리 한번 하세요. 피해자가 있고 언론사 등이 있어요. 그럼 피해자는 뭐를 요구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고, 정정보도 요청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반론 보도를 요청할 수 있잖아요. 이게 내용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이 내용은 절차는 같아요, 다 같은데, 자, 요겁니다. 큰 흐름을 알아두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해란 말이에요. 자, 피해자가 언론사에게 야, 이거 내용 잘못 보도됐어, 바꿔줘. 아니, 나 반박할 거야,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언론사 등은 아유,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아유, 잘못, 내가 깜빡 잘못해서 보도를 했네요. 고의과실 위법성 여부 따져야 안 따져. 만약에 이걸 따진다라면 언론사들 다 빠져나가겠죠. 이런 여부를 안 따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번에 답으로 나온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들이 해결이 안 돼요. 해결점이 안 나와. 합의를 못 해. 그러면은 중재위원회에다가 조정을 요청하는데 조정도 실패를 해요. 이게 조정을 했을 때는 화해의 성격을, 재판에서 화해의 성격을 갖지만 조정도 실패를 해요. 조정도 실패를 하면 뭘로 갑니까? 중재를 요청하잖아요. 중재를 신청하잖아요. 그럼 중재에서 중재 결정이 나면 중재는 구속력이 있어요. 여기는 구속력은 없어요. 조정을 하는 것이니까. 여기는 중재에서 결정 나는 것은 우리 재판에서 확정 판결과 같습니다. 이 흐름만 알아두시면 언론 이 관련된 내용은 여기에다 이제 숫자만 집어넣으면 돼요. 숫자. 아시겠습니까? 10일, 7일, 3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만 집어넣으면 돼요. 큰 흐름만 파악을 해두시면은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접근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2번을 보시면은 정정보도 청구 등과 관련해서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 등은 중재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자, 피해자와 요 사람들이 해결점이 없어. 분쟁이 있으면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또 해결점이 없으면 중재로 가서 딱 결정을 내리는 게 구속력이 있잖아요. 확정 판결과 같은 이러한 효력이 있죠. 법적 효력이. 그래서 3번을 보시면 당사자 양쪽은, 이때 당사자 양쪽은 누구를 말해요? 당사자 양쪽은 피해자와 언론사 등이죠. 정정보도 청구 등 손해배상 분쟁에 관해서, 자 보세요,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하면은 그 중재 결정은 무엇과 동일하다고 그랬습니까? 확정 판결과 동일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흐름만 알면 끝나잖아요. 이게 애워서 될 일은 아니에요. 이 흐름을 알아야 돼요. 배경을. 자, 반론보도 청구는 뭐 반론이나 정정보도나 똑같습니다.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 위법성 여부 따져야 안 따져요?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뭐 이게 그 청탁금지법인데요. 이 내용이 뭐 맨날 나오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이 청탁금지법이 있다라면은 여러분들 그 흐름을 알아야 돼요. 청탁금지법은 법률이에요. 그럼 대한민국 국가공무원 행동강령이 있어요. 이거 대통령령이에요. 우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이 또 있어요. 경찰청 훈령으로. 그런데 여기는 법률이에요. 앞으로 이 청탁금지법은 1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조문까지 조문 분석을 잘 해놔야 됩니다.
반드시 출제가 많이 됩니다. 요번에도 여지없이 출제가 됐는데, 자, 요거 보세요. 1번 한번 봅시다. 공직자 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을 받거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에, 자, 요게 이제 소속 기관장을 직근 상급자, 소속 상관 이렇게 해서 바꿀 수도 있지만,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세요. 저 금품을 받기로 했는데 소속 기관장 그러면은 경찰서에서 근무를 하면 경찰서장이잖아요. 서장에게 저 뭐 받기로 했습니다 라고 신고한다는 게 이게 말이 좀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배경을 이해해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해야 된다. 구두로 경찰서장이 지금 바쁜데 구두로 신고해가지고 이게 접수가 될까요? 서면으로 페이퍼상으로 신고를 해야 되죠. 자, 구두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제 이런 것은 조금 배경을 좀 감을 잡고 가시면은 좋을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뭐 외부 강의와 관련해서 숫자 15이, 그 다음에 행동강령까지 가면은 7까지 들어가면은 숫자는 다 끝나거든요. 10일, 5일, 2일, 초과금일 때 2일, 15이, 그 다음에 행동강령까지 들어가면 7,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를 위해서 여러분들 청탁금지법을 공부를 하시면은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은 이 지금 상위법의 하위 구체적인 법이잖아요. 법도 아니죠. 훈령이니까 행정규칙이잖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가 디테일해요. 그러나 조심할 거, 여기는 선언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러나 청탁금지법은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겠고, 뭐 3번 같은 경우에도 특이사항 없고, 뭐 4번 워낙 많이, 동일인으로부터 100만 원, 매해 개년도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관계없습니다. 명목과. 그런데 명목과 관계하여 이렇게 해서 또 응용이 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자, 이 부분인데 이게 좀 오게티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 국자법의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 이것도 이렇게 하세요. 요령을 알려드리면 이 국자법은 양날로 기준을 보시면 돼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거의 비슷해요. 계급은 치안총감, 치안정감이지만, 그 다음에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거의 비슷한데, 완전히 여기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국가경찰위원회는 합의제 심의 의결 기관이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요런 점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요 둘을 비교를 하면 두 개를 크로징해서 오답을 내는 거 외에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국가경찰청장 나오면은 국가수사본부장, 그 다음에 국가경찰위원회 나오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비교를 해서 같이 동시에 공부하시면 상당히 시너지가 있습니다. 1번 보시면 뭐 치안감, 치안정감이죠. 임기가 끝나면 당연퇴직인데, 요게 이제 오게티라는 게 요거죠. 1번이 2번을 해설을 해주고 있어요. 2번을 답을 쓰신 분들은 진짜 1번을 읽어봤는데 2번 답을 쓴 분들은 진짜 아무 생각 없는 분들이죠. 뭐냐?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고. 지금 임기가 끝나면 당연퇴직된다고 그러는데 중임할 수 없다, 있다. 이게 좀 약간 조금 좀 그렇습니다. 이게. 자, 그다음에 국가경찰사무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국자법을 보면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이 총괄 지휘감독하고, 자치경찰사무는 누가 담당하냐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담당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자치경찰사무도 수사사무를 자치경찰사무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관여를 하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국가수사본부장이 맡는 내용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에 관해서 국가수사본부장이 담당을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시도지사 소속하에 있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담당을 하는 것입니다. 요점 차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틀렸죠. 요 국가경찰사무가 아니라 정확하게 들어가면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사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수사본부장이나 경찰청장이나 헌법이나 법률입니다. 법률. 이제는 법령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요? 행정기본법의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령 등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는 뭐
법령이 무엇인지 뭔지 법률과 명령을 합해서 법령이다. 이런 개념은 이제 추상적인 개념은 없어지고 이제는 법령 등은 행정기본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내용입니다. 경찰공무원법하고 국가공무원법이 있는데 이게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인데 피성년 후견인은 과거로 치면 금치산자예요.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은 과거로 치면 한정치산자이고, 왜 경찰공무원법은 피한정 후견인은 명시적으로 결격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국가공무원법에는 이게 삭제되었을까요? 우리가 추론을 해봅시다. 경찰공무원은 정말 법을 집행하는 곳이니까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법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국가공무원은 어느 영역의 어느 부분에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에 자폐가 있어도 요 근무를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러면 공무원으로 넣을 수도 있다는 아마 내용이지 않을까 유추 해석해 보면은.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상은 피한정 후견인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한정 후견인일지라도 과거로 치면 한정치산자여도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경찰공무원법상으로 경찰이 되려면은, 자, 여러분들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은 어떤 관계예요? 국공법은 일반법, 경공법은 특별법이잖아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먼저 적용이 되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경찰공무원을 하려면은 특별법인 경찰공무원법에 결격 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면 여기를 먼저 따라야 되잖아요. 우리 경찰공무원은. 그러니까 우리 경찰공무원은 두 개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국공법은 피한정 후견인은 삭제가 되어 있어요. 자, 공통된 임용 결격사가 아닌 것은 그냥 외우는 것보다 보세요. 배경을 가지고 한 번 정도만 생각해 보면 외울 게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설명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워낙 많이 지금 노출된 내용이니까. 9번을 보시면은 징계 책임과 관련돼 있는 내용인데 뭐 많이 복합적으로 고민을 정말 많이 해서 넣어놨어요. 아무튼 징계 관련해서 거의 뭐 지금까지 본 내용 중에 거의 가장 많이 종합적으로 넣어놓은 것 같아 보면은. 자, 중징계, 파면해임, 강등, 정지까지인데 벌써 틀렸고. 자, 그다음에 징계 등 심의 대상자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셨나요? 누구인지? 징계 등 심의 대상자라는 게 누구를 말해요? 징계 당할 사람이 있죠. 등이 뭘 말하는 거예요? 징계 부과금이 있잖아요. 5배 이내의 부과금. 그래서 징계 등 그러는 거예요. 징계 등 심의 대상자는 누구 앞에서 징계 결정당해? 징계위원회잖아요. 그 정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증인 신문을 신청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당연히 신청할 수 있죠. 당연히 신청할 수 있죠.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그 채택 여부, 위원장이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어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죠. 위원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암기 가지고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만 조금 알아두시면은 벌써 딱 읽어가다 보면 탁 걸려 들어가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되죠. 위원장이 어떻게 혼자서, 위원장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징계 등 심의 대상자가 나 증인 신문 요청할게요. 그런데 위원장이 그래 하세요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 어찌 되든 간에 좀 위원회에서 뭐 딱 의결 정족수로 넣어가지고 딱 의결을 해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되죠. 안 해도 되잖아요. 한 번만 딱 배경을 알고 계시면. 자, 그 다음에 정직하고 강등은 공통점은 보수 전액을 감액해 버립니다. 그러나 정직과 강등의 차이는 뭡니까? 강등과 정직의 차이는, 강등은 3개월로 픽스되어 있죠. 정직은 1개월에서 3개월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 조심하. 여러분들 여기 보수란 말도 고민 좀 하셔야 돼요. 보수는 봉급에다 각종 수당을 합하는 내용이에요. 봉급과는 또 달라요. 저기 뒤에 직위해제에 관련돼서는 봉급의 개념을 넣잖아요. 여기는 보수의 개념이에요. 앞으로는 왜? 보수는 우리가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 특히 국가공무원법 보수란, 그 다음에 공무원 보수 규정이 있잖아요. 대통령령인. 보수란 봉급과 각종 수당을 합한 내용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와 봉급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자, 그다음에 뭐 이런 내용, 경무관 이상은 국무총리 소속이라는 거 기본 틀이고요. 자, 그다음에 10번을 요 내용을 보시면은
보안 업무 규정 시행 세부 규칙인데 이 내용을 외우신 분들은 뭐 쉬운 내용인데 못 외우신 분들은 이렇게 도움으로 외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무기 암호, 비밀 정보, 종합 이렇게. 자, 무기 암호가 있어요. 비밀 정보 이렇게 하나씩. 비밀 정보, 종합 이렇게. 그런데 이때 정보에서 두 가지만 주의를 하면 됩니다. 뭐 강의할 때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 내용이 여기가 보시면은 저거를 여기다 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외우시고 정보통신관제센터하고 정보통신실만 저 정보에서 빼면 됩니다. 여기 정보에서 요 정보에서 정보 저기 지금 내용하고 정보 통신실 요것만 빼면은 여기 앞에 머리에 있는 요 내용들은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제구역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저건 통제구역에 무기, 암호, 비밀 정보, 종합 이렇게 해서 외워놓으시면은 한번 해볼까요? 무기, 암호, 비밀 정보. 자, 무기 없죠? 암호 없죠? 비밀 없죠? 정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 제외라고 그랬죠. 정보통신실하고. 자, 그 다음에 정보 있고 종합이 있죠. 무기, 암호 쭉 나와 있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두 가지가 빠져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을 보시면은 경직법 보호조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서 문제를 좀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1번은 어떤 형태이냐면은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응급의료 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경우에 경직법에 따라 처벌한다고 그랬는데 워낙 많이 나온 내용이니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처벌한다는 거. 요구는 경직법이지만 요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도 조금 한번 상식선에서 생각해 봅시다. 자, 경직법에서 지체 없이 구호 대상자 가족 등에게 이제 사실을 알려야 하고 요 의무사항이에요. 만약에 연고자가 없어요. 그럼 구호 대상자를 경찰 관서에 즉시 인계하면 경찰 관서에서는 그거 인계받아서 어디에다가 이분들을 뭐 한다고 그러죠?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상식선에 봐도 관할 경찰 관서장에 즉시 인계한다는 것은 좀 그렇죠. 보호 조치는 24시간 이내에 관서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고자가 없는데 관할 경찰 관서에 즉시 인계한다. 요거는 공공의료기관 등에게 인계를 해야 되겠죠. 요건 조금 생각해서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구호 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 이게 이제 유일하게 경직법에서 대물적 즉시강제 사주 사망에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앞으로도 뭐 출제 잘 될 거고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 이내라는 거.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자, 그다음에 미아 병자 부상자는 보호조치에는 강제보호조치 대상자가 있고 정술자가 있잖아요. 정신장난자, 술에 취한 자, 자살을 하려는 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강제보호조치 대상자이기 때문에 동의를 얻어도 문제가 생기려고 그러면 보호조치 강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아 병자 부상자는 임의 보호조치 대상자입니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은 보호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고로 보시다시피 미아 병자 부상자잖아요. 적당한 보호자가 없고 응급의료에 관한 응급구호가 필요한 경우, 자, 그 다음부터입니다.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면 보호조치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임의 보호조치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이제 요게 이제 조금 설명이 들어가야 될 내용인데 12번 보시면 범죄 원인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1번을 보시면 쇼 앤드 맥케이 그러면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그 사회 해체 이론 그러면은 가정 해체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 가정 해체되니까 완전 그 가정 생쇼 하잖아요. 쇼 앤드 맥케이 이렇게 외우세요. 일단 이렇게 외워놓으시고 자, 사회 해체이니까 어떤 조직이 해체된다는 것이잖아요. 쇼 앤드 맥케이는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범죄 발생률이 높은 것은 도시의 뭐 산업화, 공업화 과정에서 지역사회 제도나 규범 등이 극도로 해체되기 때문으로
어떤 규범이 해체됐다라는 것은 뭐 범죄가 발생해도 요즘 같으면은 아프가니스탄 같은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딱 어떤 규범 룰이 잡혀 있다가 그 룰이 깨져 버려요. 어떤 사회 현상 때문에. 그러면 무규범 규범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역에서 비행적 전통과 가치관이 사회 통제를 약화시킨다라는 것은 아프간 같이 이렇게 사회 통제를 약화시키면 일탈이 야기되어서 이러한 지역은 아무리 구성원이 바뀌어도 그 룰이 규범이 없어지잖아요. 어떤 저기는 가면은 마음대로 해도 돼. 막 가서 뭐 길거리에 다리 들고 오줌 싸도 되고 말이지. 막 쓰레기 버려도 되고. 자, 오줌 싸거나 노상 방류를 하거나 쓰레기 버리면은 모두 다 처벌을 딱 했는데 어떤 규범 룰이 탁 어긋나 버려요. 사회 해체잖아요. 완전 쇼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사회 해체 이론이죠. 자, 그다음에 네클레스의 견제 이론이라고도 얘기하고 봉쇄 이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부분 봐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이제 범죄 이론에서 이제 앞에서 이제 저는 요번에 경찰학을 1편에다가 총평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요번에 이제 경찰학 개론을 지금 책을 2022년 데뷔할 때 1편에다가 범죄 원인 관련해서 집어넣어 놨습니다. 이걸 제대로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고전주의가 있고 비교되는 게 실증주의가 있잖아요. 개인적인 거, 뭐 구조적인 거, 과정적인 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견제 이론은 사회학적 범죄학에서 통제 이론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문제 자체가 틀렸잖아요. 왜냐하면은 네클레스의 견제 이론 큰 틀만 알아도 벌써 여기 지문 있고 여기 탁 읽는 순간 틀렸다라고 느낌이 딱 나올 거예요. 이건 네클레스는 사회학적 범죄학에서 사회 통제 이론에 들어가거든요. 통제, 견제니까 봉쇄, 견제이잖아요. 호시의 사회 통제 이론, 연대 이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럼 보시면 고전주의 범죄학 이론에 기반을 둔 곳으로 이 내용은 고전주의 관련된 설명이에요. 고전주의는 뭐예요?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너는 처벌한다 이거잖아요. 왜? 범죄 저지르고 안 저지르고 네 마음이야. 인간의 자유의지를 특징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아직 결정 안 난 거잖아요. 의사 비결정론을 특징으로 하고 있잖아요. 왜? 의사라는 것은 나의 자유의지잖아요. 그러니까 범죄 저지르면 너는 처벌할 것이고 너는 안 저지르면 너는 보호받을 거야. 그러니까 아직 의사가 결정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잖아요. 그래서 고전주의는 의사 비결정론이라 그래요. 이해되셨나요? 외울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는데 그러면은 네클레스의 견제 이론은 뭘 말하냐?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견제잖아요. 자아관념이 워낙 좋아서 누군가가 아무리 범죄를 누군가가 뭐를 해도 통제할 힘이 있는 거. 혼자서 네크레이션 하고 논다. 견제 이론. 이렇게 외우셔도 괜찮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 버제스 앤드 에이커스예요. 뭐냐면은 차별적 강화 이론인데, 자, 요것도 보시면 범죄 행위의 결과로서 보상이 취득되고 처벌이 회피될 때 그 행위는 강화되는 반면 보상이 상실되고 처벌이 강화되면 그 행위는 약화된다. 요거는 이해하지 않으면 도저히 풀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해 한번 시켜볼게요. 자, 버젓이 차별적 강화 이론이잖아요. 청소년들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야, 너 잘한다. 근데 청소년이 하는 그 일이 범죄. 야, 너 담배 잘 훔친다. 너 슬쩍슬쩍 너 절도 잘한다. 너 남의 자전거 잘 훔친다. 자꾸 칭찬해 주니까 진짜 잘해서 잘하는 줄 알아요. 이게 자꾸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전거를 한 번 훔쳐도 처벌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훔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놈이 청소년이 버젓이 계속 범죄를 저질러요. 버젓이 차별적 강화잖아요. 계속 범죄가 강화되는 거예요. 요거를 보고 다시 읽어보세요. 범죄 행위의 결과로서, 자, 자전거를 훔친 결과로서 보상이 취득되고 자전거 내 거 됐잖아요. 그리고 처벌이 회피될 때 자전거 훔쳤냐 절도죄로 결과론적으로 무슨 문제를 안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위는 강화된다 이 말이죠. 계속 자전거 훔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차별적 강화 이론입니다. 이런 게. 자, 그다음에 머튼의 긴장 이론, 아노미 이론인데 요거는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그 아노미 현상이 많이 일어나 멘붕이라고 그래요. 멘붕. 쉽게 얘기하면 멘붕이라 해서 하셔도 돼요. 뭐든 자 디르갱에서 모튼으로 이어지는 디르갱은 프랑스잖아요. 모튼은 미국이고 학자가. 그래서 목표와 여러분들이 합격하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쓰는 지금 공부 방법이 도저히 합격을 못할 것 같아. 그럼 분노, 막 어마어마한 분노가 나오죠. 이렇게 긴장 아닙니까? 이게 스트레인, 긴장 이론 아닙니까? 요럴 때 그냥 가서 술 먹고 그냥 병 집어 던져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바로 아노미 상태라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거를 그대로 풀어볼까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과의 간격이 커지면서 아노미 조건이 유발되어 분노와 좌절이나 긴장이 초래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범죄를 선택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도저히 이럴테면 이런 거죠. 요즘에 아파트 살려고 하는데 돈 벌어서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슬쩍 도둑질 해버리고 가서 은행 털어버리고 이러다가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런 것은 철저히 이해가 동반된 앞으로 되게 강화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성매매 이 13번 성매매 알선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자, 이 부분도 문제 구성을 잘한 것 같아요. 물론 법적 근거들이지만 여기는 지금 기업과 니은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매매 개념하고 성매매 알선등 개념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매매 특별법하고 아청법 개념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첫째, 성매매 요걸 약칭해서 성매매 특별법으로 약칭하겠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의 성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성교행위하고 유사 성교행위. 그런데 1번 보시면은 유사 성교행위는 제외됐다고 그랬잖아요. 틀렸죠. 그러니까 벌써 이 지문을 읽을 때에 성매매 개념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를 문제로 삼는 거예요. 그러나 아청법은 개념이 4개의 성의 개념이 요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 그다음에 성적 수치심, 자유행위까지를 성의 개념으로 넣습니다. 자, 그런데 요 점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성매매 알선등 행위입니다. 알선등, 등이 가리키는 게 권유, 유인, 강요, 성매매 장소 제공 이런 것들 다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아마 판례가 이제 강화돼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성매매 피해자. 자, 여러분들 성매매 피해자는 미음본으로 와 보세요. 성매매 피해자는 아예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을 하지 않는 걸로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요. 성매매 피해자는. 그럼 성매매 개념에 대해서 쭉 물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무슨 고용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해서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여러분들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 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지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여러분들 요걸 알아야 돼요.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쌍방 처벌이에요. 성을 사는 사람, 성을 파는 사람 다 처벌을 해요. 그런데 마약류 등에 노출돼 가지고 맛이 갔는데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면 되겠어요? 조금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성매매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쌍방 처벌인데 우리는 성매매 금지 국가이잖아요. 쌍방 처벌인데 성매매 피해자만 성매매 특별법에서는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디귿번도 쉬워지죠. 자, 그다음에 미음번은 그래서 아예 틀렸고 니을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런 것은 뭐 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설명을 굳이 안 드려도 될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아동학대 범죄 처벌 대행에 관한 특례법인데,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은 이렇게 그림을 정리해 놓으세요. 이게 가정폭력 범죄와 똑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자, 아동학대가 있으면은 응급조치를 제일 먼저 해야 되잖아요. 아주 쉽습니다. 이게 틀만 알면. 그런데 응급조치를 했는데 또다시 재발할 우려가 있어요. 그러는데 긴급해요. 자, 여러분들 재발할 우려가 있다라면은 뭐를 해야 되겠어요? 임시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임시조치는 누가 결정을 내리는 겁니까? 법원의 판사가 내리는 거예요. 자, 가정폭력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하나, 가정폭력과는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재발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긴급해요. 여기로 갈 시간이 없어. 요럴 때에 긴급 임시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긴급이란 말이 붙는 거예요. 만약에 긴급 임시 조치를 했다는 것은 이미 이제 재발을 했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이 긴급 임시조치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전담 공무원도 가능합니다. 아동학대. 자, 요럴 때는 임시조치 의무죠. 자, 요때 아동학대는 요때도 의무입니다. 요때 의무인데 요 72시간 이내에 검사가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몇 시간 이내? 이미 여기는 한 번 시간이 걸렸잖아요. 48시간 이내에 검사가 판사에게 여기 지금 검사가 여기 있어요. 지금 요 검사가 요로 들어가서 요렇게 판사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가정폭력은 응급조치를 했을 때의 임시조치는 여기는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72시간은 가정폭력은 없는 거예요. 48시간 이내에만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차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험 문제는 응급조치는 어떤 내용이고 긴급 임시조치는 어떤 내용이고 임시조치는 어떤 내용이고 누가 하는지 요거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배경만 알면은 쉬운 내용이지만 이 배경을 모르고 저 지문을 읽었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지문이 됩니다. 볼까요? 물론 1번 같은 경우에는 그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지만 신고 의무자는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되죠. 처벌받습니다. 2분의 1 가중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번을 보시면은 자, 아동학대 현장을 발견하거나 장소에 아동 피해가 확인되고 급박한 경우 자, 사법경찰 관리 전담 공무원 자, 이때에 뭐를 합니까?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맞는 말이죠. 응급조치 최초로 했죠. 했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응급조치 아동학대 범죄 행위 제지 이 응급조치를 무슨 조치를 할 것인가 내용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요, 긴급 임시조치와 임시조치는 내용이 같은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접근금지, 100m 이내 접근금지, 격리하는 거, 그 다음에 통신매체, 핸드폰 같은 게 접근 못하게 하는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거든요. 자, 그러면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응급조치는 제지하는 거, 아동으로부터 격리하는 거, 아동 관련해서 시설로 인도하는 거. 이때 시설 인도할 때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범죄는 구별이 돼야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아동학대 범죄는 그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정폭력 범죄는 피해자, 그 가정폭력을 당하는 사람의 의견에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시설로 가려면. 완전 차이가 있죠. 자, 피아동 등 가정 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이게 바로 긴급 임시조치 내용 또는 임시조치 내용입니다. 중간에 감춰놨잖아요. 이번 시험의 특징이 내용 중에 내용을 하나 감춰놓는 게 특징이에요. 보면은 쭉 읽어나가다 하나씩 감춰놓는 거. 이게 특징이에요. 출제자가 그런 것을 또 좋아하신 것 같아요. 이번 출제자가. 자, 72시간을 넘을 수가 없고 공휴일, 토요일 48시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건 뭐 많이 노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 내용은 뭐냐면 경찰관서 유치장, 구치소 유치하는 거. 어쩔 때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해 버립니까? 이 세 개 중에 하나 있잖아요. 임시 유치를 했는데 요 세 개 똑같은 세 개 공통점이 있잖아요.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자, 그러니까 직장이나 가정으로부터 접근 금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그 다음에 전기통신 하지 말라 그러는데 자꾸 문자 보내고 자꾸 전화해. 임시 조치했을 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어기면은 저렇게 유치장 등에 가둬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출제 확률이 높은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선거경비 저는 1번 지문 아마 이번 시험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방심하면은 어려울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상당히 이 문제 출제가 잘 되었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1번부터 보시면은 비상근무 체제 상당히 지문을 잘 만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질문을 잘 만들었어요. 읽어보면서 이렇게도 문제를 창의력을 발휘하는구나. 뭐냐면은 비상근무 체제는 여러분들 요거를 저렇게 문제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비상근무 체계가 있잖아요. 체계. 요거는 경계 강화가 있고
가포 비상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를 비상 근무 체제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요거 읽어보면서 요거 저 틀을 먼저 잡아 놓으시고, 비상근무 체제는 선거 기간 개시일부터 개표 종료 때까지이고, 경계 강화 기간은 선거 개시일부터 선거 전일까지라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 문제는 나는 볼수록 지문을 잘 만들었다고 봐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선거 기간과 선거 운동은 완전히 구별되죠. 자, 그러면 선거 기간이 뭐냐면은, 선거 기간은 대통령하고 나머지 세 사람 있죠.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세 사람 있잖아요. 요게 네 사람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주체잖아요. 대통령은 23일을 주고 여기는 14일을 주잖아요. 자, 그렇다면 대통령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등록 후 6일 후부터 선거일까지잖아요. 이게 선거 기간이잖아요. 그죠? 선거운동은 여기는 선거일까지입니다. 일. 그런데 선거운동은 그 선거하기 전일까지죠. 여기까지. 이제 요걸 설명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개념을 알아야만 이 개념을 아는 거예요. 이 개념 설명하려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경계 강화와 가포 비상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가포 비상은 선거일이 있잖아요. 선거일에 선거가 이루어져서, 선거가 몇 시부터 합니까? 주로 6시부터 선거 투표하죠. 6시부터죠. 개표 종료 시까지가 가포 비상이에요. 그러면 여기 앞에 선거일 전일까지 언제부터? 후보자 등록일부터. 여기가 경계 강화기요. 요거를 다 합하면은 비상근무 체제예요. 이 내용입니다. 그럼 보실까요? 다시. 비상근무 체제는 선거 기간 개시일부터, 자, 선거 기간이란 말이 나와 있다면 선거 기간의 개념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거 기간, 대통령과 나머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은 분명하게 23일, 14일 다르잖아요. 어찌되었든 개시일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자, 경계 강화는 보시다시피 선거 기간 개시일부터 선거 전일까지였잖아요. 그러면은 선거일부터 개표 종료까지는 가포 비상이란 얘기예요. 문제 좋잖아요. 넘어갔어요. 가포 비상이잖아요. 그래서 지문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 세 번까지 생각해야 되잖아요. 자, 2번을 보시면 대통령 후보자는 가포 경호 대상으로, 벌써 틀렸죠. 대통령 후보자는 의로 경호 대상이고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순간 가포 경호를 하는 것이죠. 벌써 뒷부분은 볼 것도 없어요. 자, 이 부분도 저는 출제가 왜 잘 됐다고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투표소 질서 유지와 개표소 내부를 혼돈을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투표소 질서 유지는 선거관리위원회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합동을 한다. 이거는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눈에 많이 익었어요? 일선, 개표소 1선이 있고 2선이 있잖아요. 2선에서는 이렇게 합동을 하잖아요. 헷갈렸을 것 같아요. 많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 개표소와 투표소는 다르잖아요. 투표소에서 선거함을 모아넣어서 개표하는 곳이잖아요. 틀리죠? 고로 투표소 질서 유지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합동으로 하고, 경찰은 112 순찰차를 투표소 밖에 배치해 거점 순찰을 실시하고, 정복경찰을 투표소 내에, 여러분들 투표하러 갔는데 경찰이 정복 입고 투표소 내에 서 있는 거 보셨나요? 조금만 고민해 보세요. 현실적인 내용이죠. 자, 이게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은, 투표소 질서 유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행하고, 경찰은 112 순찰차를 투표소 밖에서 배치해서 거점 근무 및 순찰을 실시한다라고 하면 끝이에요. 정복근무 투표소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뭐 상황에 따라 할 수는 있겠지만 의무적으로 이럴 필요는 없죠.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좋은 문제입니다. 저는 뭐 이번에 20문제 중에 뭐 가장 알찬 문제가 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나머지는 뭐 법적 근거 그대로 갖다 집어넣는 내용이니까요. 자,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개표소 안에서 무기 등을 지닐 수 없습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무기를 휴대할 수 없습니다. 정복으로 개표소 내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이 원조를 요청했을 때, 개입을 요청했을 때 경찰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정복을 입고 정복. 그러는데 무기는 휴대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특별할 때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도로교통법입니다. 이 도로교통법 2조의 내용인데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셨다면 아주 쉬운 문제인데 암기성으로 적당히 했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앞으로 대비를 위해서. 도로교통법에는 여러분들 차의 개념이 있어요. 차의 개념은 이렇게 자동차가 있고 건설기계가 있고, 자 말로 하려다가 지금 들어가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있어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 그 다음에 이렇게 자전거가 있잖아요. 이게 도로교통법상의 차의 개념이에요. 자, 그럼 자동차 나와 있잖아요. 자동차는 또다시 자동차 관리법상의 자동차의 개념이 있고 건설기계 관리법상의 26조에 건설기계가 있어요. 이 중에 건설기계 중에 10종만 자동차로 분류를 시켜요. 여기에 이제 자동차에는 이제 뭐 특수자동차, 이륜 자동차까지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 자전거는 자동차와 똑같이 구별이 되어 있잖아요. 형제간으로. 감 잡았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앞으로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자동차 도로교통법 2조를 보면 자동차 등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자전거 등 도로교통법 2조에 다 나와 있어요. 이 등이 가리키는 게 뭐냐? 요 등이 가리키는 게 여러분들 이 등이 가리키는 것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말하는 거고 이 등이 가리키는 것은 개인용 이동 장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험에 이번에 나왔잖아요. 이 개인용 이동 장치는 도로교통법에서 어린이는 개인용 이동 장치를 절대로 탈 수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어린이라는 것은 13세 미만자를 말하는 겁니다. 유아는 6세 미만자를 말하고, 이 문제가 이번에 답으로 나왔잖아. 이게 개인용 이동 장치를 킥보드 같은 경우 뭐 이런 게 개인용 이동 장치에 해당되잖아요. 못하게 도로교통법에 딱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차의 개념, 자동차의 개념, 건설기, 원동기 장치, 이게 다 도로교통법 2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보세요. 이제 저렇게 분석을 해놓으면은 자, 자동차라, 자동차 앞에는 차가 있었죠. 쭉 보시면 원동기를 사용하고 운전되는 차로서 승용차, 승합, 화물, 특수, 이륜 다 들어갑니다. 여기 또 원동기가 들어가 있네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거 빠져야죠. 빠져야죠. 왜? 여기 있잖아요. 이 자동차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구별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건설기계 제외된다고 그랬는데 자동차의 건설기계 몇 종이 자동차로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10종, 10종. 완전히 분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노인분들이 있잖아요. 타고 다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시속 20km 이하로부터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여기는 운전 면허증이 없으면 운전할 수 없죠. 누가 발급합니까? 시도경찰청장이죠. 이거는 큰 특이사항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린이 통학버스가 만약에 노란색 있잖아요. 버스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가 딱 정차해 있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차는 이때 여러분들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타고 갈 때 차이지 내려서 끌고 가면 요거는 보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건널 때나 어린이 통학버스가 있을 때는 내려서 끌고 가면 그건 상관없습니다. 보행자라. 타고 갈 때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시험에 앞으로 잘 나옵니다. 자, 보세요. 어린이 통학버스가 있으면 정차해 있으면 어떤 차든 어린이 통학버스 앞에서는 일시 정지를 하고 좌우를 살피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교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도로교통법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린이 통학버스 여기 보시면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한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보세요. 어린이 보호자 부모님 생각해 보세요. 어린이가 행한 불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로에서 자, 개인용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요 말은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한다라면 개인용 이동장치를 활용해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틀렸습니다.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죠. 자, 집시법입니다. 기억은 워낙 많이 노출된 내용인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주거나 학교나 종합병원이 있죠. 주거, 학교, 종합병원. 여기는 주간 세 가지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65, 60, 55dB인데 이제 시간상 이런 등가 소음도라는 건 평균 소음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고, 요건 이미 기출되었던 문제이니까 1에서 3.5, 25m 이런 내용인데 요건 이미 기출된 내용이고 특별하게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요 내용입니다. 니을번. 이 17번에서 총평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시법 있잖아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헌법에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집시법은 집회 및 시위 주체로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집회를 하려면은 최소 몇 인 이상, 학설상은 3인 이상, 나머지 실무상, 판례상은 2인 이상이잖아요. 어찌되었던 2인 이상이 되지 않는 1인 시위에도 과연 집시법 이 확성기 등 사용 제한이 적용될 것이냐? 1인 시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예술, 체육, 종교 등 이런 내용은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확성기 사용 제한 규정에는 적용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여기에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 요 내용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아마 틀리고 맞고 할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억니은 이것은 많이 노출된 내용이니까요. 자, 여기 북한 이탈 주민인데 이 부분도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이고 여기에 이제 경찰청장은 자, 이것도 그냥 외우지 마시고 보시다시피 보호 신청자에 대해서 보호 결정 등을 위해서 필요한 조사, 일시적인 신변 안전 조치 등 임시 보호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누구에게 통보해야 되겠습니까? 통일부 장관에게 해야 되겠죠. 누가? 국가정보원장이. 경찰청장이 아니고. 알겠습니까? 이것은 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자,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 오늘 지금 설명을 하는데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제가 이걸 설명을 한 기억이 있는데 요거는 경찰에게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수사 파트에 해당되지만 다행히 여러분들이 전부 다 형사소송법을 공부하시잖아요. 수사와 증거 파트를 내년도 하니까 하시잖아요. 요거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어찌되었든 경찰의 수사 파트에서 계속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사 준칙으로. 아마 이 출제되는 이유가 너무 좋아서 출제를 하지 않나 싶어요. 검사와 경찰은 상호 협력 대등관계 개념이거든요. 이 지금 준칙의 모법이 뭐예요? 형사소송법 195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경찰학개론에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 수사 준칙이 지금 계속 출제가 되는데 저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형사소송법이 있어요. 자, 형사소송법 195조가 있는데 그 195조의 하위 대통령령이 바로 이 수사 준칙이 되겠습니다. 이 대통령령이에요. 그 다음에 그 하위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경찰 수사 규칙이 있어요. 이게 행안부령이에요. 행안부령.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은 그 밑에 이제 훈령인 뭐가 있냐면은 범죄 수사 규칙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찰청 훈령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경찰 내사 처리 규칙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 40문제 대비를 하시려면 이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반드시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여기 계속 나오잖아요. 20문제일 때도. 이런 그 깊은 체계를 모르면은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사 준칙은 검사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사법경찰과의 관계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법경찰 관리가 있습니다만은 대등 관계잖아요. 대등 협력 관계이잖아요. 요 관련해서 이제 뭐 검사와 사법경찰 관과의 관계에서 뭐 야, 재수사해줘. 보안수사해. 왜냐하면 우리 사법경찰관이 송치할 수도 있고 불송치할 수도 있잖아요. 불송치할 때는 송부만 해주면 되잖아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경찰학에서도 이제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저 수사 준칙이 나와 있지만 형사소송법에서 보는 관점과 우리 경찰학에서 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우리는 실무용으로 봐야 돼요. 저기는 절차법인 절차로 봐야 되고. 그래서 약간 좀 뉘앙스 차가 좀 있기는 합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자, 여러분 보시면은 뭐 요 부분들은 뭐 큰 무리수는 없습니다. 숫자 뭐 암기하고 뭐 이런 내용들인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요 내용들을 보면은 배경 설명 한 번만 하면은 요거는 것은 뭐 기본 틀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기에 있는 내용들이 이 버무러져서 엮여서 출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형사법을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배경만 말씀드리고, 이 부분도 뭐 여러분들 워낙 많이 노출된 강제 퇴거 대상인데, 만약에 애우지 않았을지라도 이 정도는 여러분들 강제 퇴거에 대해서 80점 이상을 맞는 분들은 이 정도는 했을 거 아니에요. 보세요. 조세 공과금 체납한 사람을 야, 너 이 새끼 우리나라에서 나가. 이게 지금 행정행위잖아요. 형사처벌 아니잖아요. 강제 퇴거는 행정행위잖아요. 그러면 얼씨구 좋다고 나갈 거 아니에요. 이게 출국 정지, 금지는 우리나라 사람을 금지하는 거고 출국 정지 사유에 해당되잖아요. 일시적으로. 자, 그다음에 외국인 요거는 강제 퇴거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요 정도는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는데 금고 이상의 사형, 징역, 금고, 사형은 뭐 골로 가는 거니까 금고 이상의 그 형량이 있는 사람이 죄값을 치르고 석방이 됐어요. 그럼 우리나라에 쫓겨납니다. 금고 이상 선고를 받고 석방된 사람 우리나라에 못 산다고, 강제 퇴거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구류잖아, 구류.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막 하죠. 마지막 단계는 구류란 말이에요. 요거는 퇴거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요거 두음으로 치는 분들은 갑자기 요거 니을번이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정한 거소나 활동범위 제한이나 그 밖에 준수사항 위반, 요거 내용 아는 거 없는데요.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법무부령. 이런 것들은 조금 암기지만 살짝 좀 이해를 해서 암기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기출 강의는 좀 무겁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올해 시험을 합격할 분들은 뭐 이 기출을 볼 그 이유는 없겠죠. 이미 뭐 당락이 좌우되어 있으니까. 이 기출 해설은 내년을 대비하기 위한 어떤 해석이고, 또 내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제 말 속에는 잠재적으로 깔려 있는 오늘 기출 해설이 되겠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40문제로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쓴 얘기가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1년 이상 죽기 아니면 살기로 공부를 했는데 이번에 70점을 넘기지 못했다. 공부 방법을 과감히 바꾸셔야 됩니다. 거듭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하다 보면은 기존에 공부하는 1년, 2년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틀을 바꾸려고 하지를 않아요.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도 안 바꾸려고 그래요. 어느 순간 되면 고무줄 같이 다시 되돌아가요. 이게 이제 공부를 오래 하는 지름길이거든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1년 이상 했는데 요런 시험이
70점 이상을 못 맞았다. 그거는 공부 방법 완전히 잘못된 틀입니다. 그래서 체제를 바꿔야 됩니다. 틀을 완전히 변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강의 끝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